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 소리 이광희 TV의 이광희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는 주력 직장에서 16년밖에 근무하지 못하고 50세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데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기업들이 설립돼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벤처기업의 설립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벤처기업 설립과 성장이 지지부진하면서 한국에서 벤처 창업해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그런지 이것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2010년대 후반에 방영된 미국 드라마 실리콘밸리의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실리콘밸리 조감되어 있고요. 왼쪽 사진은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키운 5인방의 사진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고요. 주인공은 실리콘밸리 대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다가 독립해서 벤처기업을 차렸는데 이 두 사람은 같은 프로그래머로서 주인공을 도와주고 있고요. 여기 있는 두 사람은 기술적인 측면 외에 다른 부분, 예컨대 총무라든가 영업 부분에서 주인공을 도와서 이 벤처기업을 일궈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드라마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이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성장하면서 겪는 온갖 애환을 그리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벤처 산업의 요람인 실리콘밸리의 한 한국인 관계자가 한국은 벤처 창업해서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한 발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발언의 맥락은 아마도 한국에는 창업 인프라가 한계가 있고 실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크며 대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보수적인 투자 문화 때문에 한국에서 벤처기업 창업해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의 말이 한국 벤처 성공의 역사를 보면 사실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벤처붐을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외환위기 직기인 1998년에서 2000년까지 IT 벤처붐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벤처기업들이 탄생을 했는데 주요 벤처기업은 네이버, 다음, NC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그 다음에 안철수 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와 합병을 했고요. 한글과 컴퓨터는 한컴으로 이름을 바꿨죠. 안철수 연구소 안랩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벤처기업들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서 지금은 세계 굴지의 대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벤처기업인 네이버 성장 역사를 보면요. 창업은 1999년 6월에 했습니다. 초창기 창업 인원은 네이버 8인방이라고 해서 8명으로 출발했어요. 당연히 매출액도 미미했죠. 그런데 25년 이상이 지난 2025년 3월 현재 종업원은 4,583명에 이르고 있고요. 계열사 수는 100개가 넘는 10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4년 매출액은 현재 10조 7천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 세계 시장을 누비는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벤처붐이 일어났던 건 이미 기본 여건이 완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죠. 벤처붐 조성 여건을 보면 벤처기업이 설립되어야 될 조건이 있고 이러한 벤처기업이 설립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주는 토대가 되는 환경이 있겠죠. 그래서 우선 벤처기업 설립에는 벤처 3요소가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기술에서는 엔지니어가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로 엔지니어가 벤처기업을 창업을 하게 되죠. 이 외에도 발명가나 과학자들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창업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본은 크게 세 부분에서 공급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 부문, 기업 부문, 개인 부문, 이렇게 세 부분이 되는데요. 정부 부문에서는 모태펀드, 정부가 이 모태펀드에 돈을 출자를 하면 이 돈이 종잣돈이 되어서 벤처기업에 투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 부문에서는 벤처 캐피탈 회사가 있죠. 벤처 캐피탈은 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만든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은 이 모태펀드의 종잣돈을 기반으로 민간 부분의 자금을 합쳐서 벤처 펀드를 조성하고 이 돈으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은 엔젤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엔젤이라는 건 천사라는 의미죠. 그래서 개인들이 리스크가 큰 사업체인 벤처기업에 투자라는 건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한다 해서 엔젤 투자라고 일반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노동이 또 필요한데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필요한데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요. 관리 측면, 영업이나 총무 쪽에서 지원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기술 자본 노동이 결합돼서 벤처기업이 설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은 이 3요소가 설립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3요소가 어느 때나 다 쉽게 결합하는 건 아니에요. 이 3요소가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은 바로 민주주의. 민주주의에서만 이 3요소가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독재국가에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결합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벤처 3요소가 결합할 수 있는 토대가 민주주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제도 및 법규가 정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는 기업 설립을 위해서 규제 완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 설립을 까다롭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벤처기업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주로 후진국에서 이런 많은 규제를 하고 있어서 신규 기업이 설립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설립되려면 자본, 기술, 이 노동의 3요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야만 설립이 되는데 이 벤처기업이 쓸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민주주의 제도에서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법과 제도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기술 사업을 벤처기업에서 왜 하느냐, 대기업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술 사업은 대기업과 벤처기업 중 사실 벤처기업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얼핏 생각하면 대기업이 조직도 크고 자금도 풍부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은 타성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벤처기업은 혁신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거대한 조직으로서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존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새로운 산업, 리스크가 큰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려는 그 유인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투자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투자했다가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산업 연구개발하는 부서는 있긴 있어요. 대기업도 있지만 이거는 부차적인 것에 그치고 있어요. 이건 주력이 아닙니다. 주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신산업 연구개발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거기에 기존에 있던 핵심 인력들을 새로운 사업 분야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업 분야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꺼리고 있죠. 그렇다고 핵심 인력이 아닌 2차적인 인력, 부차적인 인력만 옮기면은 신규 사업 분야가 성공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대기업입니다. 반면에 벤처기업은 신산업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고 모든 위험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기존 산업 분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산업에 목매달고 있고 여기에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 부분에 전력 투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술 사업은 대기업보다는 벤처기업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례로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를 예로 들 수 있죠.
미국에는 이미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있습니다. 빅3 자동차 회사가 있지만 이 대기업들도 전기차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전기차 사업에서 연구 개발도 하고 그쪽 연구 개발을 하고 그 사업 분야에도 돈을 투입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사업일 뿐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인 테슬라에 비해서 전기차 개발이 늦어지고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개발했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국에는 벤처기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자동차 회사에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 한국에도 벤처기업이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현대차보다 먼저 벤처기업에서 전기차를 개발했을 겁니다. 국가별 벤처 환경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및 자본이 풍부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요소가 결합할 민주주의가 잘 성숙되어 있죠. 미국은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과 일본은 같은 선진국이긴 하지만 그래서 기술과 자본은 여기도 풍부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탄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노동자 해고가 어렵고요. 일본은 관습적으로 종신고용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어 있어서 노동시장이 그렇게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나라 다 민주주의는 확고하지만 법제도가 전통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존의 전통산업 종사자를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예컨대 작업장 환경 안전 문제 때문에 창고에서 기업을 창업한다? 이런 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은 창고에서 창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창업 자본금도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독일과 일본은 벤처기업 창업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후진국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후진국은 일반적으로 대기업만 육성하고 중소기업은 홀대하는 사회가 바로 후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군부가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얀마라든가 파키스탄 이런 나라에서 군부가 소유를 하고 있고 이런 나라들은 정권 지지하는 대기업만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홀대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새로운 기업 창업 자체를 금지시키는 나라도 있어요. 이는 신규 기업이 설립되면 기존에 있는 대기업, 기득권이 있는 대기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기업 설립 자체를 아예 불허하거나 신규 기업 설립을 아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미 대기업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서 독재 정권을 지탱해 나가기 때문에 그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규 설립을 불허하거나 어렵게 하는 거죠. 대부분의 후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벤처산업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박정희 정권 때 유신독재를 시행을 했죠. 1972년 10월에 10월 유신을 발표를 해가지고 이때부터 장기 집권을 획책하고 유신독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유신독재에 걸맞게 그 다음에 1월에 1973년 1월에 중화공업 육성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 정책의 골자는 뭐냐면 대기업만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유신독재를 지지하는 대기업만 육성하겠다는 것이 이 중화공업 육성정책의 골자입니다. 이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파행구조가 시작된 거죠. 한국 사회 모든 문제의 근원인 기업 양극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박정희 독재 정권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중소기업을 육성을 할 경우에 그 중소기업을 컨트롤하기가 힘들겠죠. 그 중소기업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독재 정권을 지탱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유신 독재를 지지하는 몇 개의 대기업만 딱 육성시키면 거기에서 정치 자금을 받아서 독재 정권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대기업들만 컨트롤하면 유신 독재는 영구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한 거겠죠. 그 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4대강 사업도 수행을 했는데, 이 정책들은 모두 대기업 친화 정책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비즈니스는 대기업이나 재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대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는 대형 토목 건설 사업, 재벌 기업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업들만 특혜를 받는 그런 사업들을 수행을 했으니 중소벤처기업은 소유가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나중에 동반성장 정책을 시행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제스처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형식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벤처 산업은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육성됐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에 성립된 김대중 정부는 먼저 민주주의를 확립한다는 그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고요.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적극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결과 IT 벤처붐이 일어났죠.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그래서 앞에서 말한 많은 벤처기업들이 이때 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죠.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가 이미 성숙해 있고, 빛의 혁명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뤄냈죠. 그래서 이미 성숙해 있고 법과 제도가 정비가 돼 있는 상태이고, 벤처 3요소인 기술, 자본, 노동이 완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고학력 노동력이 매우 풍부해서 이거는 한국 벤처 산업의 향후 전망을 밝게 합니다.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풍부한 노동력이 매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벤처 붐의 여건이 완비된 상황에서 불을 지피기만 하면 벤처 혁명의 불이 활활 타오를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의 의지를 표명해야 하고요. 이 의지를 표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박정희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 발표로 한국에서 경제 파행구조가 시작돼 기업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이러한 기업 양극화를 이재명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으로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파행구조를 바로잡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비로소 그동안의 모든 문제를 다 불식시키고 제대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벤처혁명 불을 지피는 구체적 방안으로 저는 벤처기업 경연대회 실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K-팝스타 신인가수 발굴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한 방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승 상금을 내걸어야 되겠죠. 저는 우승 상금으로 100억 원을 내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억 원 하면 엄청 큰 돈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100억 원은 향후에 100조 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0억 원을 우승 상금을 걸므로써 전 국민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나도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령 나가지 못하는 국민들도 저 경연대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적 관심을 여기에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에서 경제 성장은 재벌에 의해 성장이 됐고 대기업에서 성장이 됐다는 그런 생각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꼭 대기업이나 재벌이 아닌 중소벤처기업으로도 이룰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100억 원의 상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연대회에는 국내외의 대학생, 엔지니어, 발명가, 과학자, 연구자들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의 많은 엔지니어와
연구자들이 있는데, 최근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억제 정책을 쓰면서 아시아계 이민에 대한 홀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인 엔지니어나 연구자들이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많이 표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다 돌아와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모두 참여해서 AI나 우주항공, 신에너지 등의 신기술 사업이 모두 선보일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 한국에는 AI 강국, 우주항공산업 강국, 신에너지 산업 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승 상금 100억을 내걸면 여기에서 이제 우승한 사람은 100억을 받겠지만 우승을 하지 못한 2등부터 나머지 사람들은 상금을 못 받을 텐데, 이 사람들은 꽝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승을 하지 못한 벤처기업도 충분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벤처 투자는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큰 투자이기 때문에 한 곳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 군데로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컨대 10곳에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기업만 성공하고 9개 기업이 실패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9개 기업에 실패한 투자는 손실을 받겠죠. 그런데 나머지 1개 기업에서 성공한 이 투자금이 무려 100배, 1000배 그 이상으로도 오를 수 있어서 거기에서 번 돈으로 9개 기업에 투자해서 실패한 그 손실금을 만회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는 항상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꼭 여기에서 1등 하지 못한 다른 기업들도 얼마든지 벤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벤처 투자를 해서 벤처 붐을 일으키고 이것이 혁명적으로 성장을 하면 한국 경제는 완전히 재편이 되고 한국 경제의 파행 구조는 해결이 되고 기업 양극화가 해결됨으로써 나머지 모든 양극화가 해결이 또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한국 사회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한국에서 주력 직장에서 근무 기간이 16년에 불과하고 50세가 되기 전에 조기 퇴직을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모든 다른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 벤처기업 육성을 하는 벤처 혁명으로 모두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벤처 성공의 역사가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벤처기업이 탄생해서 현재 굴지의 대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한국은 새로운 벤처붐의 여건이 갖춰져 있고 이재명 정부가 불만 붙이면 바로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이런 벤처혁명을 통해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 국면에 접어들 것이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의 소리 이광희TV,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